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03명 발생했습니다. 전날 200명대로 떨어진 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선 건데요. 요양시설과 교회를 비롯해 기존 집단 감염지를 넘어서 무도회장이나 체육시설과 같이 일상 공간으로 확산세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감염 위험이 여전하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생활 방역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대 초반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상황부터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예, 오늘은 어제와 달리 300명대로 올라왔는데요. 언제나 수목금토, 그러니까 내일은 다소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내용적으로 좀 더 나빠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생활 곳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무도회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카페나 이런 데서도 일부 나오고는 있습니다. 식당 이런 데서. 그러니까 한때 주춤하던 곳에서 지금 다소 완화되는 기미가 있으면서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걱정인 것은 곧 설 연휴지 않습니까? 네. 아마 대규모 이동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추석 때 고향 방문이나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최근에 3차 유행이 피크를 찍었다가 지금 상당히 거기에 비하면 나아졌기 때문에 다시 긴장이 다소 이완이 되면서 설맞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당국이 이동 제한을 요청을 해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심리적으로 너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좀 뭐랄까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려고양이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가 나오면서 서울시에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PCR 검사라고 해서 이제 코를 쑤시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려동물이 감염이 되면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감염이 되면은 반려동물이 재채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콧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감기 증상을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노곤해하면서 힘들어하고 움직임이 좀 덜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감염됐나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때 만일에 반려동물이 그런 증상을 보이면은 반려동물을 너무 밀접하게 접촉하게 될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주인이 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일단 본인 자신도 감염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동물에서 사람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매우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될 때는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보이면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거나 거리두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감염됐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려고 하면 이제 센터로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나 그다음에 이제 구강 이렇게도 하지만 반려동물은 바이러스가 많을 경우에는 항문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항문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서 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PCR 검사로 해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따로 조치를 만약에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따로 조치를 취할 거는 없잖아요. 일단 뭐 격리를 좀 시키는 거 말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할 경우에 예를 들면 폐렴이 있다거나 굉장히 심각할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회복 불가능에 빠졌다 이러면 안락사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거리두기를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관찰을 하거나 이러면은 대부분의 동물인 경우에는 자가 치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감염이 된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사람처럼 이제 밀접 접촉을 하지 않아야 서로 전파 위험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특히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쉽게 자연 치유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변이 바이러스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열흘마다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대로라고 하면 다음 달에는 미국 내에서 주류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국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 위생이나 또 바이러스 전파 확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2배 확산이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볼게요. 그럼 변이 바이러스가 1인데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는 계속 정체에 있거나 계속 뭐 치료가 되고 있거나 이러면서 이 정체에 있고 이거는 계속 는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1에서 2가 되고 2에서 4가 되더라도 여기에서도 확진돼 가지고 치료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원하는 만큼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스타트, 실제 시작이 어느 지점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한 명이라고 해볼까요? 한 명이 10일 걸려서 2명 되는 거잖아요. 또 10일 걸려서 4명 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시작이 100명에서 시작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100명에서 10일이면 200명, 10일 지나면 400명. 물론 그 중간에 다소 확진이 되면서 치료가 되면서 그렇게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시작점이 어디냐, 또 에 따라서 주류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나라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어떤 주류든지 상관없이 일단 통제가 잘 되고 있는 데다가 영국발 변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전역으로 볼 때 뭐 5명 이내일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10일 지나서 10명 되고 또 10일 지나서 20명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통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확진이 되어서 이 숫자가 그만큼 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 숫자가 이미 많은 매물대를 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현실적으로 주류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10일 동안에 2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통제가 잘 안 되는 미국에서 10일에 2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나라로 가져와 보면은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의 상황에서 주류 바이러스, 대세가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주류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바이러스가 주류가 될 확률은 낮다. 그렇습니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확보를 했는데도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접종을 보류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계속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남아공 변이체인 경우에는 모든 백신들이 다 어느 정도 효과를 충분히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이자든 모더나든 뭐 노바백스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남아공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상당히 구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창 논란이 많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00여 명을 가지고 초기 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결과가 사실 좀 상당히 애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테스트를 한 고령층에서는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신의 1차적인 목적은 중증으로 빠지는 것을 억제하는 보호 효과가 1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는 그 보호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보호 효과가 있다 없다 얘기하기가 명백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거기에다가 전체 군이 200여 명이라서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젊은 사람한테서는 보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대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보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전체 숫자가 200여 명밖에 안 돼서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남아공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백신들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를 못 내니까 그런 걱정들 때문에 일단은 접종하는 것을 보류한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2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원래 뭐 설 전에도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당국의 이제 발표에 따르면은 행정적 처리 때문에 들어오는 게 다소 늦어진다 그러는데 정확히 며칠 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적 처리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데 어디까지 늦어지는가 하는 거는 확인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리나라로 처음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코백스 패실리티 물량인데 역시 이게 이제 24일 날, 그러니까 이달 24일 날 들어오는 게 이거는 확정이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코백스 패실리티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행정 절차만 있을 뿐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24일 날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국내 첫 접종은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24일에 들어오면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될 것이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예,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여부 이제 3차가 남은 거잖아요. 내일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 남겨두고 있는 게 3차 자문위인데요. 3차 자문위는 2차 중앙약심위원과 식약처의 처장을 비롯한 분들 몇 분이 참여해서 3차 자문위를 구성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2차 자문위인 제일 중요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께서 언론 인터뷰를 하셨는데 무엇을 시사하셨느냐 하면은 3차 자문위에서는 2차 자문위의 결과를 유지는 하되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1차 자문위에서 권고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시사하셨어요. 그러면은 1차 자문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8세 이상이 되는 전 연령층에 대해서 접종을 권고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2차 자문위원회에서 그 기조는 유지를 하되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라. 그리고 질병청에 있는 예방접종 전문위에서 한 번 더 판단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차 자문위에서는 지금의 기조, 그러니까 18세 이상은 전부 접종을 하는데 2차에서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한다. 이런 아마 결론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령층 접종도 가능하게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오늘 아침에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면은 2차 자문위보다는 다소 완화되어서 65세 이상도 접종을 권고한다. 그러니까 1차 자문위에 좀 더 이렇게 가까운 그런 형태의 아마 자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만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65세 이상에 하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초고위험군이라고 하는 65세 이상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접종을 받을 백신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에게 적합하다고 하는 백신은 노바백스나 아니면은 얀센 정도가 적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올지를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접종 일정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당국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내일 결정은 65세 이상까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다만 신중할 필요는 있다. 이런 정도로 아마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정은경 청장이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란셋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란셋 논문을 읽어보니까 제가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설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걱정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터의 신뢰성입니다. 이제 체제가 갖고 있는 특정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백신들은 그 데이터의 접근성, 그 데이터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백신들이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우리 방역 당국의 어떤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됐을 때 국민의 수용성 이거는 또 데이터의 신뢰성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런 두 가지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데이터를 신뢰한다고 해서 수입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접종을 할 것인가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런 점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스푸트니크 백신을 도입하기보다는 서방 국가 백신으로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어렵기는 하겠지만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러시아 백신에 대한 다른 나라의 반응이라든지 효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원래 스푸트니크 백신이
처음에 디자인이 될 때는 바이러스가 한 종류였습니다. 얀센 백신하고 똑같이 아데노바이러스 26형이라고 하는 한 개의 바이러스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란센 논문에 보니까 바이러스가 2개로 되어 있었어요. 1차 접종은 아데노바이러스 26형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3주 후에 아데노바이러스 5형이라고 하는 다른 형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2번을 주는데 2번이 다 같은 바이러스거든요. 예. 2번이 다 같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2번째 접종을 하더라도 면역성을 높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얀센인 경우에는 한 번밖에 안 주기 때문에 면역성을 역시 높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스푸트니크는 1상과 2상과는 달리 1상, 2상과는 달리 3상에서는 바이러스가 2종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푸트니크 측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제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데노바이러스 26형을 갖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당신네들은 침팬지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섞어서 1차는 우리 걸 쓰고 2차 거는 당신네들 걸 쓰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스푸트니크도 한 종류의 백신을 1차, 2차 접종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는 걸.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3차 자기네들이 임상을 할 때는 1, 2차 임상과는 달리 바이러스 종류가 2종류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과가 좀 더 좋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이것 때문에 아마 란셋의 논문이 상당히 여러 국가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다른 국가들도 만일에 데이터만 신뢰할 수만 있다고 하면 과학적으로는 볼 때 충분히 이게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가, 또 데이터 접근성이 충분한가, 이것은 이제 각 국가가 이제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적어도 과학적으로만 볼 때 스푸트니크 백신은 임상 1상, 2상과는 달리 3상에서는 상당히 개선된 형태의 백신이 나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러시아 백신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연결을 해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브리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3명입니다.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 격리 중에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8명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식당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인테리어업 관련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6명입니다. 네, 다음은 충청권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청양군 관련 접촉자 추적 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입니다. 네, 잠시 노이즈가 있어서 잠시 대기했다가 다시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잠시 소음이 있어서 잠시 후에 브리핑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브리핑을 조금 들으셨는데요. 현장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는 동안 화면이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신규 확진자는 다시 300명대로 나왔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님과 함께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내일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어지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